예, 오늘은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뭐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 즉 통제 기능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어드바이저리 기능합니다. 그 자문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제의 기능이 주가 되죠. 아무래도 이것은 대리인 이론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주의 대리인이다. 주주를 대신해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은 이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이어서 그 주주 이익을 반드시 그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영자는 본인의 이 잡 시큐리티,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보상, 이런 쪽에 더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기업 경영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대리인 이론에서는 이러한 그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사회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문 기능은 이 청지기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경영자라는 것은 주주의 그 충실한 대변자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영자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주의 이익을 주주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주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은 서로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그 청지기 이론에 기반을 둘 경우에는 이사의 그 자문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이 중에서 역시 주가 되는 것은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이제 주요 그 쟁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회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니터링 이런 게 이제 주주 이익에 반하는 그런 그 회사 경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사회가 독립성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사회의 독립성은 사회이사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 사회이사 비중이 높으면은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이사 비중이 낮거나 없으면은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국가마다 좀 사회이사 비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등등을 보면은 이사회 구성이 CEO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사회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아닌 그 영업권 기업들, 특히 이제 영국 기업들 보면은 섞여져 있습니다. 사회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이사, 사내 그 CEO, CFO, COO 등이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법으로 일단 뭐 이 자산 규모 등등을 따져서 사회이사를 두게끔 하고 있지만, 사회이사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등등에서는 사회이사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이슈는 이 회사 대표, 그냥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을 하느냐,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슈입니다. 겸직을 할 경우에 이제 이점이 뭐냐면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그리고 리더십이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정보를 이사회 의장이 확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회 의장을 겸직을 CEO가 하고 있으니까 이사회에 적절한 정보 제공이 용이한 거죠.
그다음 산업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겸직을 함으로써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사회라는 거는 그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인데, 이게 그 CEO가 겸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 CEO 권한을 남용할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상 측면에서 임원 보상을 또 상당히 이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뭐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미국 기업에서는 사회이사가 이제 거의 뭐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그 당연히 이 CEO가 이사회의장 겸직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 듀얼리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사실 그 이사회 의장도 겸직을 하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경고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여하튼 뭐 미국 회사에서는 뭐 이 듀얼리티가 일반적이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영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CEO와 이사회 의장이 엄격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 왜 소개를 하냐면은 이 지금 합작회사 파트너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때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합작회사 CEO가 겸임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조금 이 지역별로 이렇게 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최근에 논문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2015년도에 이제 그 알록 고시라는 학자가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S&P 1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65.8%가 그 겸임을 하더라는 거죠. 듀얼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이사회 그 통제 기능과 이제 그 자문 기능이 있는데, 이 자문 기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보면은 이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기업일수록 이 자문 역할이 더 요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자문 역할이 더 요구가 될 경우에는 겸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 기밀 정보를 사회 이사와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CEO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사회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겸직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그 부정적 효과를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실정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정적 효과가 없더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감시 기능이 뭐 좀 왜곡된다든지 아니면은 구성원, 그러니까 집행 임원들에 대한 그 보수 측면에서도 그 임원들에 대한 회사 임원들에 대한 그 우호적인 이사의 태도 이런 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강조하는 듯한 그 이사의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보면은 사내이사가 이제 5명이고 사회이사가 6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적어도 구성 측면에서는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는 있죠. 근데 의장은 이사회 의장은 역시 그 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인선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그 어드바이저리 기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면면을 보면은, 사회에서 면면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특허법원 법원장을 하신 이 이제 고문 변호사가 이제 멤버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이 두 분은 상당히 그 이 금융 쪽에 그 베테랑이고 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적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 분하고 카이스트 교수 이분인데, 이분들 전공이 항공우주학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게 그 현대자동차가 이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 UAM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도심 항공 운송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가 2025년 그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걸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이제 상당히 이 두 분의 영입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애플 이사회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회사는 CEO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사회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회사로서는 특이하게 이 애플은 이 사내 회사 CEO가 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이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등등을 보면은 다 그 사내 그 CEO가 유일하게 이사회 멤버이면서 전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을 해야 정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도 논문에서도 발표했다시피 구성원들과 이렇게 그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이제 확충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뭐 미국 회사들은 뭐 이렇게 사회이사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럼 합작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합작회사의 경우에 제가 제 1번 그 합작회사 개요 시간에 이제 합작회사와 일반회사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사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다,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일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했다시피 이사의 멤버는 주주위에서 고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회이사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사회 멤버들은 이 전략적 의사결정들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합작회사에서는 이사회 멤버들은 주주들이 그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가 없어요. 이 합작회사에서는. 그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 이사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합작회사 설립 프로세스에서 이 CEO한테, 합작회사 대표이사한테 얼마나 이 위임을 하느냐, 권한 위임을 하느냐, 그 자율권은 또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사회 기능을 그 모기업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통제 기능이 이제 뭐 그 주된 기능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조정 기능입니다. 갈등을 서로 이제 관리하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 회사와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회사 통제 수단으로서 이사회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리마인드를 하자면은, 우리가 설립 단계, 운영 단계로 나눠 봤을 때, 설립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우리 통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통제 수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기업의 이 목표를 합작회사가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통제 수단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지분을 원하는 대로 가져올 것이냐 못 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운용 단계에 가면은 경영 통제가 중요합니다. 경영 통제는 뭐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아웃풋 가지고 그냥 결과 성과를 가지고 이제 뭐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세스를 가지고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통제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적절히 그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를 강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이제 합작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 계약서에 목맨다든지 지분 참여에 모든 걸 이제 거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준비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의 그 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 있겠는데,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태생적으로 이 합작회사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계약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합작회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합작회사 이사회에서는 조정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 이사회 기능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논문 사례를 보면은 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최근에 그 논문인데요. 그 두플랏 그리고 클리즌 그 루어 교수가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Renegotiation of Joint Venture Contract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합작회사는 불안정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정 계약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이제 발생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이제 계약을 이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대안으로서 또는 재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합작회사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합작회사 이사회는 중재 기능이 있고, 또 그리고 재협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회의 중요한 기능이 실정 분석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 연구가 이사회 관련 논문이, 실증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사회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주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이 사베인즈 옥슬리 법입니다. 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미국의 상원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폴 사베인즈라는 상원의원과, 그리고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이죠, 마이클 옥슬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미국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엔론 사태가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베인즈 옥슬리법을 이 두 분이 주도하에서 이제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골자는 뭐냐면은 기업 정보 공개와 내부 통제에 관해서 경영자뿐 아니라 그냥 CEO뿐 아니라 기타 경영진의 책임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CFO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도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결과 책임도 이제 묻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인,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의 감독과 독립성 강화도 이제 상당히 강화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게 이사회 연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멤버들이 제3자, 그러니까 타인에게 회사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소송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베인즈 옥슬리법으로 인해서 쉽게 이렇게 소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이사회 멤버들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사회에 관련된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앞전에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논문이 2개입니다. 95년도에 이제 이 복마크이라는 그 학자가 그 중국 기업과 이 서구 기업들 간의 그 조인트 벤처에서의 그 이사회에 대한 그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굿다렌 워너 이 두 학자가 이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의 그 이사회에 관해서 상세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외국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외국 파트너의 시각으로 그 이사회를 이제 분석을 했고, 이 굿다렌 워너 2002년도 논문은 그 중국 그 관리, 중국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이사회를 봤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14개의 그 디테일한 그 이사회 기능이 있다, 이렇게 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익 배분과 관련된 배당률 결정이라든지 이성 가격 결정이라든지 로열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사의 주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 통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 예산과 단기 계획 승인, 그리고 CEO 평가, 합작에서 평가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는 이런 그것과 관련된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실무진과 이제 미해결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주는 것, 그리고 모기업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 또 마지막으로 경영 조언에 관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자문을 한다든지, 모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 기업과 그 개발도상국 간의 이 조인트 벤처가 있을 경우에 개발도상국의 이 경제, 정치, 사회 정보를 그 이사회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정부 관계 인허가를 이 경영과 관련된 그 조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합작에서의 기능을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 묶어서 통제와 조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제와 조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수익 배분도 역시 한쪽 의견과 다른 쪽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영 자문 등들도 어떤 그 조정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와 조정이다, 이렇게 합작에서 이사 기능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2017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이사회, 결론적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부 프로세스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상호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정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분배 공정성이 뭐며 절차 공정성이 뭐며 상호작용 공정성이란 무엇이냐, 이사회에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분배 공정성이라는 것은 각 파트너가 얻는 이익이 투여한 그 자원, 그리고 이제 헌신, 그리고 그 책임, 리스크, 이런 거 인풋과 비례해서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파트너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제휴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배적 공정성이고, 근데 이 앞서 합작에서 경영 공정성에도 강조했지만, 이 분배 공정성을 측정하는 게, 따지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인풋과 아웃풋을 이게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차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있으면 분배적으로 공정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의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부 운영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 운영 절차가, 운영 원칙이 있어야 이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사회 안건은 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파트너 간의 이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사회는 그 토론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이 최종적으로 쉽게 해서 사인을 하는 장소지, 실질적으로 이 토론이나 의견 조정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사회가 이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있으려면은 합작회사 CEO가 중립성이 있다는 것을 각 파트너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 절차적으로 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의사결정에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를 글로벌 회사가 그 입장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이 로컬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절차적 공정성이 인식이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은 정보 공정성과 개인 간 공정성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조인트 벤처가 있다면은 한국 측 파트너는 외국 파트너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전문성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외국 기업은 한국 기업 측에서 파견한 이사회 멤버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도 이제 상대방의 전문성을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대목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은, 이사회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외국 기업의 경우에 기술을 도입하는 합작 파트너십을 할 때 이사회 구성 멤버로 외국 기업의 기술 담당 임원을 영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CFO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사회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히 기술 합작을 하는 경우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 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사회 구성 멤버로서 기술 담당 임원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채널 실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의 안건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제휴 매니저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걸려내 줄 거는 걸려내 주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좀 거친 어떤 표현도 좀 상당히 순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이 채널 실무 담당자 간의 이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 간의 서로의 어떤 신뢰,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호작용 공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통제와 자문 기능이다. 주요 쟁점으로서는 이사회 독립과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이 있다. 이사회 자문 기능이 요구될 때는 CEO와 이사회 겸직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이사회 멤버들은 각 합작회사 이사회 멤버들은 각 파트너가 임명하면서 또한 이 각 파트너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합작회사 이사의 주요 기능은 일반 회사 이사 기능과 달리 통제 기능과 조정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 합작회사 이사회는 중재 기능과 재협상 플랫폼 기능을 한다. 그 다음 합작회사 이사회가 성과를 가지려면은 이사회 프로세스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